추석달이 하늘에 둥글게 떠 있었다. 2025년 10월의 그 밤, 서울의 거리는 명절의 따뜻한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내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김영숙, 73세의 과부다. 평생을 아들 민수와 그의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20년 홀로 살던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추석을 맞아 민수의 집으로 향했다. 손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연두색 보자기에 쌓인 음식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시금치 나물, 고사리 나물, 그리고 민수가 어릴 적 좋아하던 갈비찜. 새벽 3시까지 부엌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들이었다. 손이 떨리고 허리가 쑤셨지만 가족과 함께할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민수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층 빌딩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에 도착하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희끗한 머리, 주름진 얼굴, 그리고 초라한 옷차림. 73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모습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지연이 문을 열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녀의 미소는 예의 바르지만 어딘가 차가웠다. 거실로 들어서니 이미 지연의 부모님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지연의 어머니는 나를 보며 고개만 까딱했고 아버지는 신문을 뒤적이며 인사도 하지 않았다. 민수는 부엌에서 지연의 어머니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돈 어르신. 내가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지연의 아버지가 마지못해 손을 흔들었다. 나물하고 갈비 좀 가져왔어요. 내가 보자기를 풀며 말하자 지연이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아, 어머님, 굳이 안 가져오셔도 됐는데 냉장고가 꽉 찼어요. 그녀의 말투엔 정이 없었다. 부엌으로 가보니 냉장고는 이미 주문한 음식들로 가득했다. 화려한 포장의 전, 반짝이는 불고기, 그리고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에서 온 듯한 잡채. 내 나물은 구석에 쑤셔 넣어야 했다. 마음이 서늘해졌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 구석에 앉았다. 가족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나는 그 소음 속에 끼지 못했다. 민수는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지연의 부모님과 그들의 이야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탁은 화려하게 차려졌다. 하지만 내 음식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연의 어머니가 요즘은 다 시켜 먹는 게 편하지 않나요? 라며 웃었다. 나는 말없이 밥을 떠먹었다. 차례를 지낼 때도 나는 맨 뒤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며 손주 은비가 좋아할 만한 떡을 넣으려 했지만 지연이 그건 안 어울려요라며 제지했다. 할 일이 없었다. 설거지를 하려 해도 지연이 식기세척기를 가리키며 그냥 기계가 할게요라고 했다. 오후가 되자 지연의 가족은 사진을 찍자며 소파에 모였다. 나는 맨 끝에 서서 어색하게 웃었다. 사진을 확인한 지연이 다시 찍어야겠네라고 했지만 나를 다시 부르지 않았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했다. 지연이 다가와 차를 건넸다. 따뜻한 찻잔이 손에 쥐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 같았다. 어머님, 중요한 얘기 좀 할게요. 민수와 지연의 부모님이 자리를 고쳐 앉았다. 마치 미리 짜놓은 연극처럼. 강남집 말이에요. 지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제 민수 명의로 넘기시는 게 좋겠어요. 어머님도 나이 드셨으니 요양원 가시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낫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집은 남편과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곳이다. 민수를 키우며 웃고 울던 추억이 깃든 곳, 내 마지막 보루였다. 왜 내 집을?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의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자식들한테 미리 넘기고 어르신은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편하게라니.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희 전세 보증금 7천만 원, 은비 학원비, 명절마다 용돈 내가 가진 걸 다 줬잖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그럼 나가세요. 당장? 여긴 우리 가족만 있으면 돼요. 방 안이 얼어붙었다. 민수가 일어섰다. 엄마, 사돈 앞에서 왜 이래? 그의 말은 나를 향한 비난이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지연의 목소리가 뒤를 찔렀다. 지금 나가세요. 우리 명절 망치지 말고. 문이 쾅 닫혔다. 복도에 홀로 서 있었고 손에는 밥을 먹다 쥔 젓가락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가방도 외투도 두고 나온 상태였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늙고 초라했다. 흰 머리카락 사이로 깊게 패인 주름이 보였고 눈가에선 눈물이 흘렀다. 1층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공기가 날카롭게 스며들어 가슴까지 시렸다.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고 명절의 불빛만이 어렴풋이 깜빡였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 빈집 안에서는 오늘 느낀 상처와 분노가 다시 떠오를 것이 뻔했다. 주머니 속 비상금 몇 천 원을 꺼내 근처 찜질방 입장료를 내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온기와 습한 공기가 피부를 감싸자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추스렸다. 오늘은 여기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쉬게 해주고 싶었다. 뜨거운 탕에 몸을 담갔다. 물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고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다. 부재중 알림이 10통이 넘었다. 문자도 있었다. 엄마, 어디에요? 하지만 사과는 없었다. 지연의 문자도 하나 있었다. 어머님, 요양원 얘기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손이 떨렸다. 답장하지 않고 폰을 끈 다음 찜질방 휴게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주변에선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에 쥔 젓가락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다. 집에 두고 온 낡은 서랍, 그 안에 갈색 봉투. 25년 전 남편이 남긴 토지 서류였다. 그래, 아직 내게 남은 게 있어.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일이면 집에 가서 그 봉투를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무엇을 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 추석 다음 날 아침 나는 찜질방에 얇은 이불을 걷고 몸을 일으켰다. 새벽 5시 세상은 아직 어두웠지만 마음은 어제의 상처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다가 나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얼굴에는 피곤과 한숨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 한켠에는 결심과 단단함이 스며 있었다. 눈은 퉁퉁 붓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하지만 그 속 어딘가 분노와 결심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김영숙,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거울 속의 나에게 속삭였다. 손에 쥔 젓가락을 내려다보며 어젯밤 떠오른 그 갈색 봉투를 다시 생각했다. 남편이 남긴 유산, 25년 전 충청북도 산골의 산 땅의 서류. 그것이 내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길고 쓸쓸했다. 강남역 근처의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낡은 아파트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고요함이 나를 맞았다. 텅 빈 집은 어제의 배신을 되새기게 했지만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다. 적어도 여기선 누구도 나를 내쫓지 않았다.
서랍장으로 다가가 망설이는 손으로 제일 아래 칸을 열었다. 낡은 갈색 봉투가 거기 있었다. 먼지가 쌓인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빛바랜 종이 몇 장이 나왔다.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토지 매매 계약서. 2000년 남편과 내가 7천만 원을 모아 산 800평의 땅. 당시엔 허허벌판이라며 주변에서 비웃던 곳이었다. 영수가 이건 우리 노후를 위한 거야. 믿어. 남편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그는 늘 먼 미래를 내다보았다. 하지만 그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나는 그 땅을 잊고 살았다. 서류를 다시 읽으며 내 이름이 선명히 적힌 소유자란을 확인했다. 김영숙. 아직 내 것이었다. 하지만 이 땅이 지금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혹시 세금 미납으로 압류되었거나 남편이 몰래 처분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스쳤다. 등기부를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인터넷은 나 같은 노인에겐 낯선 세계였다. 옆집에 사는 이웃, 박 여사 아들 준영이 떠올랐다. 대학생인 준영은 컴퓨터를 잘 다뤘다. 전화를 걸었다. 박 여사, 준영이 집에 있나요? 박 여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준영을 바꿔주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영의 밝은 목소리가 위로가 되었다. 준영아, 할머니 좀 도와줄 수 있니? 등기부등본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 준영은 망설임 없이 답했다. 인터넷으로 금방 뽑을 수 있어요. 지금 갈게요. 15분 뒤 준영이 노트북을 들고 나타났다. 할머니, 주소 알려주세요. 나는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준영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화면에 복잡한 창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할머니, 신용카드 있으시죠? 결제 1,200원 해야 해요. 나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건넸다. 몇 번의 클릭 끝에 프린터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다. 다 됐어요, 할머니. 준영이 종이를 건넸다. 떨리는 손으로 받아 소유자란을 보았다. 김영숙. 여전히 내 이름이었다.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준영이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 땅 아직 가지고 계신 거 대단해요. 요즘 음성 쪽이 개발된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뛰었다. 개발?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산업단지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건 뉴스 찾아볼게요. 준영이 돌아간 후 나는 텔레비전을 켰다. 점심 뉴스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흘렀다.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일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지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당 시세는 500만 원을 상회하며 숨이 멎는 줄 알았다. 800평에 500만 원이라면 계산기를 두드렸다. 40억 원. 숫자를 보고 눈앞이 아찔했다. 설마 정말? 혼잣말이 튀어나왔다. 남편의 말이 맞았다. 그 허허벌판이 내 인생을 바꿀 열쇠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두려움이 밀려왔다. 민수와 지연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내 집을 노리고 있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잠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특히 아들 내외에게는. 그날 오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디에요? 어제 왜 그렇게 가셨어요? 사과는 없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가방 좀 문 앞에 놓아줘. 어제 챙길 겨를도 없이 쫓겨났잖아.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알았어요 라고 답했다. 그의 목소리엔 미안함이 없었다. 1시간 뒤 민수의 아파트로 갔다. 현관 앞에 내 가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지만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가방을 열어보니
갈색 봉투가 그대로였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꼭 쥐었다. 이게 지금 내 전부였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텅 빈 집은 고요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여기선 나를 무시하는 목소리가 없었다. 텔레비전을 다시 켰다. 뉴스는 계속해서 음성군 개발 소식을 전했다. 대기업 공장과 주거단지 개발로 토지 보상 절차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심장이 다시 뛰었다. 하지만 보상 절차는 시간이 걸릴 터였다. 나는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지연의 요양원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들은 나를 쫓아낸 것처럼 내 재산도 빼앗으려 할 것이다. 오래전 남편과 거래했던 부동산 중개인 최만섭 아저씨가 떠올랐다. 그는 남편을 박 사장이라 부르며 존경하던 사람이었다.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최 사장님, 저 김영숙이에요.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만섭은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오랜만이네요. 영숙 씨. 내일 오후 3시 어때요? 라고 답했다.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다. 어제의 초라한 할머니는 없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해. 소리내어 말했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다음 날 나는 단정한 회색 치마와 베이지 블라우스를 입었다. 남편이 좋아하던 옷이었다.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살짝 발랐다. 거울 속에 나는 73세였지만 어쩐지 젊어 보였다. 핸드백에 갈색 봉투와 등기부등본을 챙겼다. 버스를 타고 만섭의 사무실로 향했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창밖으로 지나갔다. 민수가 어릴 때 뛰놀던 놀이터, 명절마다 장을 보던 시장.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다르게 보였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만섭의 사무실은 시장 근처 낡은 건물 2층에 있었다. 계단을 오르며 심호흡을 했다. 문을 열자 만섭이 반갑게 맞았다. 영숙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는 6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차를 내오며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는 봉투를 꺼내 서류를 펼쳤다. 이거 25년 전에 남편이 산 땅이에요. 지금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만섭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거 음성군 금왕읍이네요. 박 사장님이 그때 이걸 사셨어요? 대단하셨지. 그는 컴퓨터를 켜고 지도와 뉴스 기사를 띄웠다. 여기 보세요. 이 지역 대기업 반도체 공장 들어온다고 난리예요. 평당 500만 원 넘어요. 보상 절차 시작되면 더 오를 수도 있고.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팔고 싶어요. 빨리요. 만섭이 고개를 끄덕였다. 급하시면 매수자 찾아볼게요. 하지만 영숙 씨, 이거 가족한테는 아직 비밀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민수한테는 절대 말 안 할 거예요. 만섭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비밀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돈 문제는 가족이라 해도 복잡한 법입니다. 최만섭의 말은 추석 밤의 쓰라린 기억을 되살렸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최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주세요. 사무실을 나와 근처 벤치에 앉았다.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뺨을 스쳤다. 핸드백 속 서류는 내 미래를 품고 있었다. 민수의 전화가 다시 울렸지만 이번엔 받지 않았다. 지연에게서 온 문자도 눈에 들어왔다. 어머님, 은비 학원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이라면 주저없이 송금했을 터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문자를 무시한 채 핸드백을 고쳐쥐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 조용히 속삭였다. 가슴이 설렜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그 감정은 오랜만에 느껴지는 생기였다. 부동산 중개인 최만섭의 사무실을 나온 지 이틀째 되는 아침. 나는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잠이 얕았다. 머릿속은 어제의 결정과 앞으로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의 800평짜리 땅, 25년 전 남편이 노후 자금이라며 샀던 그 허허벌판이 이제 40억 원이 넘는 거금으로 바뀌었다. 만섭은 이미 매수자를 찾았다고 했다. 건설회사에서 급히 필요로 하는 땅이라며 계약금은 오늘, 나머지 금액은 2주 안에 입금될 거라고. 나는 서랍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다시 확인했다. 토지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그리고 만섭이 준 명함. 이 서류들은 내 미래였다. 하지만 동시에 민수와 지연이 알게 된다면 모든 걸 망칠 수도 있는 위험한 비밀이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커피를 끓이며 탁자에 앉았다. 손에 든 머그컵의 따뜻함이 어제의 추석밤 그 차가운 복도를 떠올리게 했다. 당장 나가세요.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다. 민수의 침묵, 사돈의 냉소적인 눈빛. 그들이 내 마지막 보루인 강남 집까지 노렸다는 사실이 분노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약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김영숙, 너는 할 수 있어. 거울 속의 나에게 말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오전 10시 만섭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숙 씨, 매수자랑 오늘 오후 2시 약속 잡았어요. 계약서 준비됐으니 사무실로 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옷장을 열어 단정한 검정 치마와 흰 블라우스를 골랐다. 남편이 생전에 단정해서 예쁘다고 했던 옷이었다. 머리를 빗고 은은한 베이지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 속에 나는 73세였지만 어쩐지 전투에 나가는 전사 같았다. 핸드백에 서류와 도장을 챙기고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시장 근처 만섭의 사무실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동네 풍경. 민수가 어릴 때 손잡고 다니던 골목. 명절이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던 슈퍼마켓이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다. 내 인생이 바뀌고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만섭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옆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남자는 자신을 이상훈이라 소개했다. 건설회사에서 토지 매입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예요. 그는 지도를 펼치며 내 땅이 개발 구역 한가운데 있다고 설명했다. 평당 520만 원, 총 41억 6천만 원에 매입하겠습니다. 계약금 5억은 오늘, 나머지는 2주 안에 입금됩니다. 숫자를 듣는 순간 숨이 멎었다. 만섭이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조건이에요. 영숙 씨라고 속삭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읽었다. 이상훈이 도장을 꺼냈고 나도 핸드백에서 도장을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심호흡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 계약이 완료되었다. 이상훈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계약금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5억 원이 들어 있었다. 손이 후들거렸다. 2주 후 나머지 입금되면 연락드릴게요. 이상훈이 악수를 청하며 나갔다. 문이 닫히자 만섭이 미소를 지었다. 영숙 씨, 박 사장님이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마워요, 만섭 씨. 이거
민수한테 절대 말 안 해주실 거죠? 그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돈 문제는 가족이라도 비밀이 제일이에요. 사무실을 나와 벤치에 앉았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긴장으로 차가웠다. 이제 돈이 생겼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강남집, 내 마지막 재산도 정리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인터넷을 뒤졌다. 강남집 시세를 검색해 보니 20평 남짓한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위치 덕에 12억 원을 넘었다. 이 집도 팔자. 결심이 섰다. 하지만 민수와 지연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터였다. 그들은 이미 내 재산을 자기들 것처럼 여겼다. 법적 보호가 필요했다. 인터넷에서 상속증여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다. 리뷰가 좋은 윤희정 변호사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다. 전화를 걸어 상담을 예약했다. 내일 오후 3시 가능하세요? 친절한 목소리가 답했다. 네, 김영숙님,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나는 간단히 말했다. 생전 재산 정리하고 싶어요. 가족이 건드릴 수 없도록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알겠습니다. 내일 뵙조라고 답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구멍으로 보니 이웃에 사는 박 여사였다. 문을 열자 그녀가 반찬통을 들고 웃으며 들어왔다. 영숙 씨, 나물 좀 무쳤어요. 혼자 사시니까 반찬 챙기기 힘들죠? 나는 고맙게 받으며 차를 내왔다. 박 여사가 소파에 앉아 앨범을 보다가 물었다. 오늘 시장 근처에서 봤는데 최만섭 사무실 가는 거 아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동네 소문은 빠르다. 아, 그냥 아는 사람 부탁으로 내가 얼버무렸다. 하지만 박 여사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집 파는 거 아니죠? 요즘 사기꾼 많대요. 민수한테는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별일 아니에요라고 둘러댔다. 그녀가 돌아간 후 불안이 밀려왔다. 박 여사는 수다쟁이였다. 민수에게 말할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박 여사님이 부동산 갔다던데? 그의 목소리는 탐색하는 듯 했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냥 친구 도와준 거야. 별거 아냐. 민수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의심이 느껴졌다. 오후 윤희정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윤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다. 재산을 생전에 정리하고 가족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싶으신 거죠? 그녀가 핵심을 찔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토지 매각과 집 매각 계획을 설명했다. 공증으로 보호받고 싶어요. 민수나 지연이 손댈 수 없도록. 윤 변호사는 메모하며 말했다. 가능합니다. 계약금 입금 확인되면 공증 서류 준비할게요. 집 매각도 진행하시려면 부동산 중개인 소개해 드릴까요? 그녀의 추천으로 이철수 부동산 대표를 만났다. 그는 50대 중반의 친절한 남자였다. 강남집 상태 좋네요. 시세대로라면 12억 5천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빠르게 팔고 싶으시면 조금 낮춰서 내놓죠. 나는 비밀 유지를 당부했다. 민수한테 절대 알려지면 안 돼요. 이철수는 웃으며 걱정 마세요. 비밀은 기본입니다라고 답했다. 집을 매물로 내놓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노트를 꺼내 계획을 적었다. 1. 토지 매각 완료. 2. 집 매각. 3. 공증. 4. 새집 찾기. 5. 노후 자금 정리. 펜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모든 게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의 움직임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택배가 도착했다. 고급 과일 세트였다. 사과, 배, 포도가 반짝였다.
카드에는 맛있게 드세요. 민수 드림이라고 적혀 있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선물이었다. 곧 민수의 전화가 왔다. 엄마, 과일 받았어요? 주말에 집에 오세요. 은비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의 목소리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밝았다. 나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대답했다. 고마워, 생각해 볼게. 지연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어머님, 건강 잘 챙기세요. 주말에 갈비찜 준비할게요. 추석 밤에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다. 당장 나가세요. 그들이 갑자기 친절해진 이유는 뻔했다. 뭔가 눈치챈 것이다. 그날 저녁 또 택배가 왔다. 이번엔 1kg 넘는 한우 세트였다. 지연의 이름으로 온 거였다.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고기 받으셨어요? 토요일에 꼭 오세요.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지연아, 왜 갑자기 이러니? 추석 때랑 너무 다르잖아.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다. 그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녀의 사과는 건조했다. 어머님, 요즘 뭐 하시나요? 바빠 보이시던데. 탐색이었다. 그냥 잘 지내. 바쁜 거 없어. 짧게 끊고 전화를 저장했다. 두 번째 녹음이었다. 그들의 위선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다. 며칠 뒤 박 여사가 다시 찾아왔다. 영숙 씨, 민수한테 말했어요? 부동산 다닌 거 동네에서 소문났던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니, 별일 아니야. 괜히 소문낸 거지. 내가 웃으며 넘겼지만 그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조심하세요. 요즘 사기꾼 많아요. 그녀가 돌아간 후 나는 서랍을 열어 서류를 확인했다. 아직 안전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민수와 지연이 더 파고들기 전에 움직여야 했다. 다음 날 이철수에게 전화했다. 집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그는 알겠다고 내일부터 매수자를 찾겠다고 했다. 나는 노트를 펴고 한 줄을 추가했다. 6. 모든 걸 법으로 보호한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추석 밤에 문 닫히는 소리가 여전히 귀에 맴돌았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내 손엔 41억 원의 계약금과 집 매각의 가능성이 있었다. 이제 내가 주인공이야. 혼잣말을 했다.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나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자유로웠다. 토지 매각 계약을 마무리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내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지난 며칠은 숨가쁘게 지나갔다. 충청북도 음성군의 800평 토지는 41억 6천만 원에 팔렸고 계약금 5억 원은 이미 내 통장에 들어와 있었다. 강남의 20평짜리 아파트도 매물로 내놓은 지 사흘 만에 관심 있는 젊은 부부가 나타났다. 이철수 부동산 대표는 다음 주면 계약 끝낼 수 있어요라며 자신 있게 말했다. 윤희정 변호사와 함께 공증 서류도 준비했다. 이제 모든 게 내 손안에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다. 민수, 지연, 그리고 사돈 어르신들과의 대면. 그들은 아직 내가 뭘 했는지 몰랐다. 하지만 오늘 모든 걸 밝힐 것이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오며 낡은 소파를 비췄다. 나는 한복을 꺼냈다. 남편 제사 때 입던 연한 하늘색 저고리와 회색 치마. 주름진 손으로 천을 쓰다듬으며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영수가, 이 땅은 우리 노후를 위한 거야. 그의 말이 맞았다. 그 허허 벌판이 내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73세의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추석밤 복도에서 젓가락 하나 쥐고 떨던 그 할머니가 아니었다. 김영숙, 오늘 내가 주인공이야. 소리내어 말했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핸드백에 필요한 것들을 챙겼다. 공증 서류 사본, 녹음 파일이 든 휴대폰, 그리고 얇은 봉투 하나.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민수와 지연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었다. 윤 변호사에게 전화해 약속을 확인했다. 12시, 역삼동 한정식 집에서 뵙겠습니다. 준비 다 되셨죠? 그녀의 침착한 목소리가 든든했다. 네, 고마워요. 오늘 끝낼게요. 전화를 끊고 택시를 탔다. 역삼동까지 10분 거리였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강남의 빌딩들이 낯설게 보였다.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지만 이제는 새 삶을 위한 발판일 뿐이었다.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윤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영숙님, 후련하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다 정리할 거예요. 주인이 나를 안내해 넓은 별실로 데려갔다. 가운데 놓인 큰 테이블, 정갈하게 차려진 상석. 나는 상석에 앉았다. 윤 변호사는 내 옆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다. 문을 열어둔 채 기다렸다. 12시 정각, 현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였다. 엄마, 여기 계세요?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다. 뒤이어 지연, 그리고 사돈 부부가 따라 들어왔다. 민수의 얼굴은 밝았지만 윤 변호사를 보자 표정이 굳었다. 이분은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변호사, 윤희정 변호사님이셔. 내가 차분히 말했다.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지연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고 사돈 어르신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변호사? 왜 변호사가 필요해요? 민수가 다급히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앉아. 밥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하자. 그들은 망설이며 자리에 앉았다. 민수는 내 맞은편, 지연은 그의 옆, 사돈 부부는 그 옆에 앉았다. 주인이 음식을 들고 왔다. 갈비찜, 불고기, 생선구이, 각종 나물이 정성스럽게 차려졌다.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밥을 한 숟가락 떴다. 침묵이 무겁게 깔렸다. 민수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부동산 다닌 거 박 여사님이 말했어요. 집 파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핸드백에서 얇은 봉투를 꺼내 민수 앞에 놓았다. 민수야, 이게 내 몫이야.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한 장씩 쌓여 있었다. 정확히 100만 원. 그의 손이 점점 느려지더니 멈췄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지연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어머님, 지금 장난하세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장난? 이게 내가 너희한테 받은 값이야. 73년 동안 너희 뒷바라지한 값. 방 안이 조용해졌다. 민수의 손에서 봉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전세 보증금 7천만 원, 은비 학원비 300만 원, 명절마다 100만 원씩. 내가 가진 걸 다 쏟아부었지. 그런데 추석밤 너희는 날 문 밖으로 쫓아냈어. 이 100만 원, 이게 내 효심의 값이야.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돈 어르신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영숙 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요즘 다들 재산 정리한다고.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럼 사돈 어르신은 지연이한테 다 넘기셨어요? 그의 얼굴이 붉어지며 말이 막혔다. 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어 공증 서류를 꺼냈다. 김영숙님의 재산 처분에 대해 설명드리죠.
그녀가 차분히 말했다. 충청북도 음성군 토지 800평은 이미 매각되었습니다. 41억 6천만 원에. 강남 아파트도 매각 중이고 모든 절차는 법적으로 완료됐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땅을 팔았어요? 집도 판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연이 소리쳤다. 그 돈은 어디 갔어요? 그거 우리 몫이잖아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너희 목? 내가 쓸 거야. 내 노후 자금으로, 그리고 남으면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쓸 거야. 민수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법적으로 내 몫이 있어요. 윤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응했다. 생전 재산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증 완료됐어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이거 들어봐.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지연의 목소리가 울렸다. 어머님, 요양원 가시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낫죠. 민수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엄마, 사돈 앞에서 왜 이래? 추석 밤의 대화였다. 방 안이 얼어붙었다.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어머님, 저희를 뭐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나는 지연을 똑바로 보았다. 추석 밤 기억나? 복도에 젓가락 하나 들고 쫓겨난 그 할머니, 그게 나였어. 너희가 날 그렇게 버렸지. 지연의 입이 다물어졌다. 나는 말을 이었다. 갑자기 과일 보내고 고기 보내고 사과하는 척했지. 왜? 내가 뭔가 한다는 걸 눈치챘으니까. 아니면 내 집이 또 탐났던 거야. 민수가 변명하려 입을 열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다 맞는 말이야. 당장 나가세요라고 소리치던 사람이 갑자기 좋아하시는 음식 준비할게요라니? 5년 만에 처음 보내는 과일이 효심이니? 그게 아들, 딸이 할 짓이니? 민수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사돈 어르신이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하지만 추석밤 내가 받은 건 문 닫히는 소리뿐이야. 이제 각자 살아.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밥값은 내가 냈어. 천천히 드셔. 문을 향해 걸었다. 민수가 나를 불렀다. 엄마.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왔고 윤 변호사가 뒤따랐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감쌌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다. 윤 변호사가 말했다. 영숙님 잘하셨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고마워요, 희정 씨. 끝까지 함께 해줘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가슴이 뻥 뚫렸다. 추석 밤의 그 복도, 젓가락 하나 쥐고 떨던 나는 이제 없었다. 대신 자신의 삶을 되찾은 여인이 서 있었다. 나는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이 가벼웠고 자유로웠다. 한정식집 문을 나선 지 석 달이 지났다. 2025년 겨울, 나는 강남을 떠나 송파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15평 남짓한 소형 아파트였지만 남양이라 햇살이 따뜻했고 창밖으로는 한강이 잔잔히 흐르는 풍경이 펼쳐졌다. 강남의 낡은 아파트는 12억 5천만 원에 팔렸다. 충청북도 토지 매각으로 받은 41억 6천만 원과 합쳐 내 통장엔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이 아파트였다. 내 이름으로 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내 공간. 민수와 지연의 그림자가 없는 곳. 매일 아침 창문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자유가 내게 새 삶을 선물했다. 이사를 온 첫날,
나는 아파트 거실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지난 몇 달간 적어둔 계획들이 빼곡했다. 남은 돈은 적금으로 묶고 일부는 재단에 기부했다. 노인복지재단에 5억 원을 기부했을 때 담당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김영숙님, 이 돈으로 많은 어르신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 말에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남편이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다. 새 아파트는 작지만 내 취향대로 꾸몄다. 화이트 톤의 커튼, 나무 책상, 그리고 작은 화분들. 민수가 어릴 때 그리던 그림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다. 추억은 소중했지만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이사 첫 주 동네 복지관을 찾았다. 송파구 복지관은 아파트에서 도보 10분 거리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있었다. 신입이 오셨네. 한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복지관 직원이 친절히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수영, 서예, 요가, 봉사활동 뭐든 골라보세요. 나는 망설임 없이 서예와 수영을 신청했다. 서예는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취미였고 수영은 젊었을 때 꿈꿔본 적이 있었다. 첫 서예 수업날 붓을 잡는 손이 어색했다. 강사인 최 선생은 60대 후반의 온화한 분이었다.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써보세요. 그의 말에 따라 자유라는 글자를 썼다. 획이 흔들렸지만 완성된 글자를 보니 가슴이 벅찼다. 옆자리 박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영숙 씨, 글씨 잘 쓰네. 다음엔 행복 써봐요. 순자 할머니는 70대 초반으로 남편과 사별한 후 복지관에서 새 삶을 찾았다고 했다.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었다. 수영 수업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엔 물이 무서웠지만 강사의 도움으로 물에 떠보니 몸이 가벼워졌다. 73세에 수영 배우는 거 멋지지 않아요? 강사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멋졌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매주 수요일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으며 고맙다. 덕분에 바꿀 일 없다고 했을 때 눈물이 핑 돌았다. 나도 추석밤 젓가락 하나 쥐고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던 그 외로움을 알았다. 도시락을 건네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들을 잃은 할머니, 가족과 연락이 끊은 할아버지. 그들의 이야기는 내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매주 봉사를 마친 후 순자 할머니와 복지관 근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영숙 씨, 우리 나이에 새 친구 사귀는 것도 큰일이야. 그녀의 말이 따뜻했다. 민수에게서는 가끔 문자가 왔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은비가 보고 싶대요. 하지만 사과는 없었다. 한 번은 지연이 전화했다. 어머님, 은비 학원비 좀. 나는 단호히 끊었다. 지연아, 이제 나한테 기대지 마. 그 뒤로 연락이 뜸해졌다. 그러던 어느 봄날 한강공원에서 산책 중 민수를 우연히 만났다. 그는 수척해 보였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한때 그 눈물을 닦아주던 엄마였지만 이젠 달랐다. 민수야, 잘 지내. 내 인생 살아.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의 어깨가 무너졌지만 나는 돌아서 걸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그날 밤 아파트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다. 반짝이는 물결이 달빛에 비쳤다. 핸드폰에 저장된 추석 밤의 녹음 파일을 지웠다.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 없었다. 대신 노트에 새 페이지를 펴고 썼다. 다음 날
복지관에서 순자 할머니와 함께 서예로 행복을 썼다. 획이 단단했다. 수영 수업에선 처음으로 자유형 25m를 완주했다. 김영숙 대단해. 강사의 박수 소리가 울렸다. 나는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73세의 봄, 나는 새 삶을 살고 있었다. 가족이 없는 명절도 혼자 먹는 밥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복지관 친구들, 도시락을 받는 어르신들, 그리고 내 안에 단단한 김영숙이 있었다. 창밖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나는 노트를 덮고 미소 지었다. 진짜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야. 혼잣말이 방 안을 채웠다. 후회 없는 삶이었다.